우리는 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정규교육과 강의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는 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모국어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어떻게 익혔는지 돌이켜보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암기하고 분석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짜 언어 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아기에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수업도 없었고 단어 암기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문법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험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 만에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 정도가 되면 성인과 거의 대등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6세 정도가 되면 수천 개 이상의 어휘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수업도 없었는데 단어 암기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문법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유창하게 모국어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년 시절 우리의 모국어 학습을 토대로 간단히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당분간 잊으셔도 됩니다. 문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특히 언어를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문법이 학습에 방해물이 될까요? 문법은 유창하게 말하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자연스럽게 언어로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의 학습 과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화를 주저하게 되며 지나치게 생각하다 결국 말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나요? 혹시 말하면서 시제를 떠올리고 문장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하나요? 대화를 할 때 이처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를 주저하게 하고 영어 사용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합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 6개월 동안 수영의 역사와 영법의 기술적 특성을 다룬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면 바로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들어가 실제로 수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어로 대화할 때 상대의 문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매번 평가하나요? 오늘 몇 시에 회사가 끝나는지, 시험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의미를 어색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법적 오류는 일상생활에, 특히 외국인이 하는 문법적 실수는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법 공부의 또 다른 단점은 문법 강의 대부분은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1시간 강의 중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수영장에 가서 물 밖에서 50분 동안 영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물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문법을 완전히 잊으셔도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때 찾아보는 정도로만 공부하세요. 필수적인 문법은 영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문법에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적인 입력량이 중요합니다.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환경을 영어로 바꾸고 반복적으로 영어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만화책을 좋아한다면 영어로 된 만화책을 보고 당구를 좋아한다면 영어로 된 당구 영상을 시청하세요. 영화를 좋아한다면 한글 자막 없이 영화를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가끔 한글 자막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 영상과 함께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다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능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그 상황과 언어가 매칭되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는 영어로만 보세요. 유튜브 피드에 뜨는 한국어 영상을 모두 관심 없음으로 처리하고 최대한 영어 영상이 뜨도록 만드세요. 음악도 영어로 감상하고 요리 레시피도 영어로 확인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노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패턴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 책 하나를 정해 최소 30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 한 번은 한국어로 보고 이후 29번은 영어로 반복하세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 언어와 내용만 매칭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국식 강의를 2시간 보면 실제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을 2시간 들으면 온전히 2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최대한 배제된 미디어를 찾고 시청하고 반복하세요. 강의나 설명은 미드나 원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세요. 강의 자체만으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에 사용되는 영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영어로 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이해하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강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이해하는 과정까지입니다. 흥미있는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 반복하세요. 세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헤매고 실패하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없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몇 달 동안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건 바로 내가 이 언어를 왜 배우려 하는가에 대한 동기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문과 출신으로 대학을 상당히 늦게 졸업했습니다. 특별한 장점 하나 없이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았기에 2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영어만 했습니다. 유치원생이 읽는 동화책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드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영어와야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영어를 사용하는 활동에만 참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일정을 영어로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 실력이 상당히 더디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덕분에 취업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취업이라는 큰 동기가 없었다면 늘지 않는 영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어를 통해 외국어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국어에서도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맞춤법을 여러 번 틀려 재차 수정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시합도 아니고 시험 과목도 아닙니다. 영어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을 목표로 하고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에 겁내지 마세요. 누군가 실수를 지적하면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모국어조차 매일 틀리고 잘못 사용하는데 외국어를 항상 100%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목표하는 점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영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어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노출의 양을 줄이고 더 간단한 영어 텍스트나 자료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어 실력에는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를 영어로 꾸준히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